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제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제가 작업했던 제품들의 포장 디자인과 함께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혼 후 오직 제 실력 하나만 믿고 맨주먹으로 회사를 차려 이제는 제법 업계에서 인정받는 작은 회사를 이끌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중 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죠.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제게는 특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유산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전남편의 이기심과 잔인한 배신으로 벌어진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친구 사이였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사이였는데 나중에 졸업 후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면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매달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저도 모르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 가보자고 남편과 약속했던 그때 기적처럼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보고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도 참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기구나.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최고의 아빠가 될게. 남편은 젊은 감성의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핫플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했던 아이, 꾸준하게 번창하는 남편의 가게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남편네 식당에는 홀서빙을 하는 장소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제가 한 번씩 가게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부침성 있게 굴어 저도 참 좋게 봤던 직원이었죠. 제가 임신한 후 가게에 갔을 때 장소희는 제게 다가와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소희씨. 그때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편이라 임신 초기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오라며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께 갑자기 전화가 왔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께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니 저는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제 것도 남편 것도 아니었죠. 사이즈가 딱 여자 신발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간 사이 뜬금없이 저희 집에 놓여있는 여자 신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배신을요.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현관 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은 채로 편하게 저희 집 테이블에다 발까지 올려놓고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남이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이 집의 안주인인 것 같겠더라고요. 영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남편도 그 여자도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 됐어? 배고파. 우리 꼬물이도 배고프대. 좀만 기다려. 내가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지. 진짜 배고프다니까. 내가 아니라 꼬물이가 그래. 꼬물이 그거 누구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오빠 닮지 누굴 닮아. 알았어. 지금 나간다. 하면서 남편은 손에 고기가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양 억하며 놀라서 접시까지 떨어뜨리고 그 여자도 그제야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소희였거든요.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요. 장소희 씨? 그 순간 장소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한테 민망하거나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짜증난다는 표정이요. 자기가 이 시간에 왜 친정 간다며? 남편이 몹시 당황했고 장소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오빠 나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고 그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저를 지나쳐가려는 장소희의 머리채를 바로 잡았죠. 장소희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요량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 머리털을 당겼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오해라느니 그만하라느니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다 들었는데 뭔 오해라는 건가요? 저는 진짜 그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머리 놓으라면서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제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장소희가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를 뒤로 가차없이 떠밀었어요.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아픈 것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나를 밀었다고? 충격이 너무너무 컸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장소희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했고 장소희는 배가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장소희 보고 일어나 보라면서 부축을 하더니 차키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딜 나가는 거야? 배 아프다잖아. 안 보여? 하면서 저한테 왈칵 화를 내더니 장소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정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이 현관문까지 갈 때까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달려가서 남편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김우씨, 너 돌았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할게. 뭔 나중에? 뱃속에 잘못되면 어떡해. 나중에 한다고. 뱃속에? 좀 전에 연병 떨면서 얘기했던 그 꼬물인가 뭔가가 장소희가 임신한 애야? 네 애고? 그래.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미쳤구나. 그러자 장소희가 배가 아프다고 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장소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배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남편이 확 밀었을 때 배가 철렁했는데 그때부터 복통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을 불렀지만 당연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거실로 돌아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의 병원으로 가시던 엄마는 식겁하며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저와 엄마 단 둘만 남은 것 같더군요. 얼마 뒤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것만 전해달라면서 저한테 뭘 놓고 갔는데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임신한 와이프가 지 때문에 유산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라니요. 악마도 울고 갈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그 인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바람핀 주제에 어디다가 이혼 소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비겁하게 숨었고 저는 시부모님하고 이혼 얘기를 해야 했어요.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2년 동안 결혼 생활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위자료와 위로금 명목의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기무식은 입이 없느냐 와서 지가 말하라고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기무식 가게까지 찾아가기도 했죠. 정말 한바탕 난리였는데 기무식은 저에게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장소희를 많이 사랑하고 장소희와 살고 싶다고요. 저는 남편과 장소희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법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어차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를 키우냐고 했지만 돈이 중요한가요? 저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소희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의 승소였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은 승리였죠.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탓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죠.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서진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왜 무너져? 더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야지. 제 앞에서 속상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엄마가 울어야 되나?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 털어버리고 내 인생을 보란듯이 살자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작은 브랜딩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언젠가는 저의 사업을 꾸려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사무실을 열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일도 따내고 그렇게 따온 일은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에 매진하니 잡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직원도 늘리면서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이 바로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농상품 가공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강 대표님은 저의 실력과 감각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일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저로서는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게 해준 은인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적인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멘토처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대표님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생겨서 따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표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 CEO라고 생각했는데 강 대표님에게도 여러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최 사장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면서? 실은 나도 젊을 때 남편 때문에 속 꽤나 썩였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들들 키우면서 아버지한테 이 회사 물려받고 악착같이 이만큼 키운 거야.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한눈 팔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책임감 없고 의리 없는 결혼 생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최 사장 얘기 듣고 나도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짠하더라고. 그리고 최 사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기특해.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다 얘기해. 나도 최 사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고 또 인생 선배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게.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당당히 성공한 대표님의 모습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끈끈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전 남편도 장소희 그 여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일이 바쁘니 그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떠올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장소희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그 지옥 같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났을까 운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다름 아닌 강 대표님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일 때문에 강 대표님의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미팅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 대표님이 청첩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곧 결혼하거든. 어머나 축하드려요. 저는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 이름이 장소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잊고 있던 그 이름을 보자 확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장소희는 그때 내 남편이랑 재혼했다고 했고 아이도 있다고 했으니 이 장소희는 그 장소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저 대표님, 며느리 되실 분은 어떤 분이세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대학원 다니고 있어.
원래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른 일을 했다가 뒤늦게 유아교육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고 있다네. 아, 유학이요? 20 초중반은 다 외국에서 보냈다고 하대. 그러면 그 강소희가 아니구나. 그냥 이름만 같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대표님 아들의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죠. 일 때문에 강 대표님 회사로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상간녀 장소희요. 강 대표님과 함께 웃으며 회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제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뭐지? 정말 그 장소희였네? 싶은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다가갔죠. 왔어요, 최 사장. 방금 그분은 아, 봤어? 우리 예비 며느리 곧 결혼한다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대표님의 예비 며느리가 그 장소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미팅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 근황을 알고 있을 만한 대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 남편 근황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구태여 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근황을 물어보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었죠. 우식이 그 여자랑 헤어진 지 꽤 됐어. 아니, 꽤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얼마 안 살고 헤어졌어. 얼마 안 살고 헤어졌다고? 너랑 그렇게 이혼했을 때 우리도 김우식 진짜 미친놈이구나 욕 많이 했었거든. 어쨌든 그 뒤로 그 여자랑 애 낳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들어보니 태어난 애가 좀 아프다는 거야. 애가 아파? 선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나 봐. 희귀병이라고도 했던 것 같고 수술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1년도 안 살고 갑자기 이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우식이가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는 자기가 키우기 싫다고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다 우식이한테 넘겼대. 우식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애한테 문제 있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 우식이한테 넘기고 쥐는 도망간 거지. 완전 미친년 아니냐?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근황이었거든요. 둘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출산한 애는 아프고 장소희는 그런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희를 제가 다시 만난 거였어요. 바로 강 대표님 둘째 예비 며느리로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애가 많이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희귀병이라서 보험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우식은 병원비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시부모님이 그 애를 거의 돌본다고 했습니다. 불륜가게로 소문나서 가게 장사도 예전처럼 잘 안 되는 데다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님, 그러니까 김우식 부모가 그렇게 장소희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아들네 가정 망치고 기어코 결혼하더니 애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도망간 년이라고. 잡히면 가만 안 둘 거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식이 얘기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그때 김우식하고 바람난 그 여자 장소희 말이야. 만났거든. 그 나쁜 년을 만났다고? 어디서? 저는 그 친구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도 귀함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이거 우식이한테 얘기해줘도 되냐? 해. 근데 어차피 걔네 이혼했잖아. 와, 그 여자 진짜 골 때린다. 아픈 애 버리고 지는 부잣집 아들내미 낚아서 결혼한다고?
와, 완전 난년이네. 그런 난년하고 좋다고 바람핀 게 기무식인데 누굴 탓해.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남편하고 사는 줄 알았던 장소희가 왜 대표님 아들 약혼녀가 되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대표님은 장소희의 과거와 실체를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에게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장소희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거든요. 장소희는 제 앞에 돈 봉투를 꺼내놓더군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왜 꿇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장님도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있나요? 괜히 저희 어머님하고 사이만 껄끄러지실 것 같은데요.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받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결혼하면 저 돈의 2배 이상 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희 씨, 강 대표님한테 어디까지 속이신 거예요? 강 대표님은 장소희 씨가 유학파 출신의 현재 대학원생인 줄 알던데. 지금 대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그것 빼고는 나머진 다 속였고요. 애는?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도 낳았잖아. 그 애는 어쩌고? 저는 다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장소희는 저를 쓱 노려보더라고요.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애 버렸지? 뭐라고요? 애 버리고 지금 새 출발하려는 거지? 와, 무섭네. 그 말에 장소희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디자인 업체 바꾸라고 할 거예요. 얼마든지 크고 감각 좋은데 천진데 그쪽한테 계속 맡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가 뭔데? 저희 어머님 저 엄청 좋아하세요. 제 말을 믿지 하청업체 사장 말을 믿을까요? 이 돈 주고 갈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게 그쪽을 위한 길인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와, 저거 진짜 끝까지 미친년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째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챙겨 들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장소희에게 봉투를 집어 던져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곧장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그때 강 대표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최 사장, 바쁜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강 대표님의 말에 저는 좀 멈칫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부 대기실로 가서 장소희 면상에다 돈봉투 던져주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피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과거 세탁하고 결혼하니까 좋느냐라고 깽판치고 소리라도 지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개망신 당할지언정 비참하게 쫓겨날지언정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강 대표님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장소희에게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강 대표님에게까지 피해를 주거나 망신을 끼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님께 조용히 따로 얘기를 했죠. 저기 대표님, 많이 바쁘신 거 아니면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하객들이 많이 와서 좀 바쁜데. 중요한 얘기라서요. 며느님에 관한. 우리 며느리 얘기? 뭔데? 잠깐만 오시겠어요? 그렇게 강 대표님을 데리고 잠깐 자리를 피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제 생각과 다르게 펼쳐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여기 장소이 어딨어? 누군가 까랑까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저도 강 대표님도 놀라서 쳐다봤죠.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전 시부모가 있었거든요. 전 시부모가 장소희의 결혼식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요. 뭐지 싶었는데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남편 친구에게 장소희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요. 그 친구가 전 남편에게 얘기를 전한 모양이고 장소희가 과거 세탁하고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된 전 시부모가 예식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뭐야? 전 시부모는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여기 장소희가 내 아들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 낸 상간녀고 내 아들이랑 애도 낳았다. 그런데 그 애가 장애가 있는 걸 알자마자 버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객들 다 경악하고 강 대표님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 시부모는 이 망할 년 어디 갔냐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을 찾았어요. 강 대표님도 놀라서 쫓아갔고 저도 덩달아 쫓아갔죠. 전 시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장소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세상에, 드레스 뻗쳐 입고 있는 꼬라지 봐라. 네 속으로 낳은 새끼는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버리고 너는 여기서 드레스 뻗쳐 입고 결혼한 마음이 드니? 뭐 이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어. 아유, 세상에. 애가 눈에도 안 밟히듯? 여기 경비원 없어요? 이 미친 사람들 당장 쫓아내요. 미친 사람? 내 아들 이혼시키고 가로챘으면 애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 아픈 거 알자마자 도망가 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망하려나? 하면서 전 시모는 장소희를 잡아당겼고 장소희는 드레스 입은 채로 바닥에 나자빠지더라고요. 그 소동에 하객들 다 와서 구경하고 신랑인 대표님의 아들도 달려와서 경악을 하면서 장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얼른 쫓아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전남편까지 달려와서는 신부 대기실로 난입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전남편은 흥분한 전 시부모를 말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 꼬라지 봐라, 우시가. 천연이 너랑 성준이 버리고 지는 새 출발하려고 저러고 있다. 전남편도 장소희를 노려봤고 장소희는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전남편과 전 시부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전남편도 말리러 온 거였지만 장소희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너 우리 성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지? 네 뱃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눈꼽만치도 없지?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니네 부모까지 끌고 와서 왜 난린데? 하면서 장소희도 악기 들린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강 대표님 그 모습 보고 뒤로 나자빠질 뻔하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겨우 직원들이 와서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쫓아냈고 하객들 난리나고 당연히 결혼식 진행도 안 됐고요. 축의금 다 돌려주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시부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다 같이 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강 대표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장소희에게 네가 직접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고 민호 씨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그 남자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고요. 철없을 때 잠깐 만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잠깐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시부모님도 보셨겠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끝낸 거예요. 애한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고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아팠던 것 같아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연기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면서 장소희에게 다가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장소희 씨. 나 이거 전해주러 여기 온 거야. 장소희는 눈물로 다 흘러내린 신부화장을 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참 뻔뻔하다. 내 남편 유부남인 거 너무 잘 알았고 내가 임신한 거 축하까지 해줬잖아. 그래놓고 뒤에선 내 남편하고 애 가진 거고 그리고 애 아픈 거 알자마자 이혼하자고 하고 도망갔다며. 거짓말 정말 잘하네. 유학이니 뭐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이 돈 봉투 주면서 조용히 해달라며. 결혼하면 2배 이상 더 줄 수 있다며. 근데 너도 참 멍청하다.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받니? 이 더러운 돈을? 나 지금 내 회사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아쉬워 보이디? 너 참 못됐는데 머리도 안 돌아가나 보다. 자, 나는 이거 돌려주려고 여기 온 거야. 제 말에 장소희는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강 대표님은 제 얘기 듣고 또 뒷목 잡고요. 아들에게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장소희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게 빌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나요? 강 대표님이 어림도 없으니 이번엔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인 민호 씨에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더 환한 얼굴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그렇게 장소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강 대표님의 둘째 아들은 파혼했고 장소희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예비 며느리라고 이것저것 많이 해준 모양인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 조치 당하고 소송까지 당했죠. 그 강 대표님이 저를 만나 물어보셨고 결혼식 날 강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 대표님은 좀 일찍 말해주지 그랬냐고도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지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망신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시키지 않고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그날의 일로 장소희는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 저지르고 명예훼손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장소희와 전 남편 네 가족들은 법적인 싸움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저를 저버리고 선택할 만큼 장소희가 좋니 어쩌니 했던 전 남편은 그 질기고 더러운 악연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었죠. 본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 아니겠나요? 저는 드디어 그 인간들하고의 모든 인연을 후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일과 제 목표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흔들고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와 신우예요. 아무 연관도 없고 접점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하면서도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재능 부족과 가족의 지원이 없었던 것을 원망하며 붓 대신 소주병을 붓드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그림으로 생활비라도 버셨던 것 같지만 본인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괴감과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드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집안은 온통 유화 물감과 역한 술 냄새, 그리고 아빠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불쌍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곁에 계셨지만 엄마도 많이 지치셨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동네 식당 주방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항상 파스 냄새가 배어있던 엄마의 거친 손, 고된 노동으로 굽은 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죠.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는 게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제 꿈은 오직 하나, 어른이 되어서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돈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장이 나오기 무섭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회사의 생산직 사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은 월급 밀리는 일이 없고 제품의 질이 좋다고 평판이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식품 공장이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번듯한 회사가 되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취업을 했고 생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고되기도 했지만 또 보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엄마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사장님 내외분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기에 만족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 동안 공장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식품 영양학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지은 씨 책을 읽고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피곤할 텐데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실 가서 눈 좀 붙이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쉬는 건데요, 뭐. 그런데 무슨 책인가? 그냥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성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요. 공부도 할 겸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식품 관련으로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도 아닌데 관련 전공 서적을 보고 있다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 대학이라는 건 머나먼 일이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 뭔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놀란 얼굴이셨죠. 부끄럽다니.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람은 배워야 더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를 공장 격리로 발령을 내주셨거든요. 생산직으로 쭉 일을 하다가 사무직 일을 맡게 되니 좀 어렵고 긴장되기도 했죠. 특히 격리 일이라는 게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 행여나 숫자를 잘못 봐서 문제가 생길까, 서류를 잘못 처리할까 매일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 딴에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일을 했죠. 모르겠는 건 따로 책 사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요. 그런 제 모습을 사장님 내외부는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분은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지은 씨,
앉아봐요. 무슨 일로? 우리가 가만 지켜보니까 지은 씨가 일하는 게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더라고. 센스도 있고 똑똑하고. 또 들어보니까 제품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도 종종 낸다며? 아, 그건 그냥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울 테니 야간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지은 씨가 전부터 관심 있었던 식품 영양학 말이에요. 물론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회사 개발부에서 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신다니요?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를요? 왜? 오랫동안 지은 씨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끈기 있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딸 같은 마음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거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두 분의 배려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또래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추억도 만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다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저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학교도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내외부는 저에게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분들은 제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신 만큼 나도 꼭 이 은혜는 갚을 거라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제 삶은 마치 전쟁 같았거든요. 낮에는 격리로 일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버스 안에서 전공책을 붙들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저는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신제품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냉큼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만큼 저도 이 회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사장님의 아들이 저희 개발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수가 되어 제품 개발에 관한 것들을 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함께 시제품을 만들던 중 그가 제게 묻더라고요. 과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과장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힘들긴요. 내가 만든 제품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좀 더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요. 오히려 재밌는데요. 사실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단호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일 배우고 제 몫은 해내야죠. 사실은요, 과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센스도 있고 저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기에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 같고요. 사장님, 사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셨겠나요? 덕분에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뼈 빠져라 일하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은요, 제가 뭘. 정말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의 진지한 말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의 아들임에도 거들먹거리거나 꾀부리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민준 씨에게 배우는 게 많았고 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감정의 직장 동료였는데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를 좋아해도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숨겼는데 오히려 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그의 끈질기고 진솔한 구애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사장님, 사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직원일 때는 몰라도 아들의 여자친구로서는 탐탁치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 사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무렵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너무 잘 됐다며 결혼도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와 달리 결혼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이었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계신 저희 집, 사장님 내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은 괜찮다며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지켜본 세월이 몇 년인데 네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우리가 아는데 집안이 무슨 대수겠니? 너라면 우리 민준이 그리고 우리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우리한테 편히 기대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빠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거든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만취 상태로 나타난 아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딸 인물값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네.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말고 키워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알았냐?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행패가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부잣집 시집 간다고 벌써 애비 무시해? 아빠, 제발요. 사도, 기분 좋은 날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집어들고 아버님의 잔에 술을 따르려다 반이나 흘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빠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그러운 시부모님은 좋게 이해해 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아버지의 술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저희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그 덕을 좀 봐야겠다며 저를 괴롭히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눈물로 호소했고 엄마도 시집간 딸한테까지 행패를 부리니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화도 많이 내셨죠. 게다가 그맘때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셨거든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위험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와 상의 끝에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이 되었죠. 그제야 저희 가정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버지는 다시 술을 찾았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며 엄마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결국 여러 문제가 있었던 끝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그 전까진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아빠가 불쌍하다며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참으신 것 같은데 결국 엄마도 인내심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저한테도 아빠랑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미운 정이 뭔지 아빠를 또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살 순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저희 남편이 아빠를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 딴에는 저희 아빠가 장인어른이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죠. 저도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제발 저희 아빠가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바람처럼 경비원으로 취직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술도 줄이시고 나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다 보니 아빠도 많이 달라지셨나 보다 싶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저희 아빠를 도와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맘때 딸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는 개발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맘때 미국에서 예술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시누이가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평화도 깨지게 되었죠. 온화한 시부모님, 다정한 남편과 달리 성격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인 시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거든요. 내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처음 시누를 봤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를 무시하고 고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시부모님 도움으로 야간대 다녔다는 사실을 신우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신우 입장에선 제가 자기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까지 하고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몹시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미국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도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그맘때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비아냥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시집 잘 간 거 알죠? 네? 아,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민준 씨도 그렇고 제가 늘 감사하죠.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고졸에 우리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라면서요? 와, 진짜 대박이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점심시간마다 책 읽는 언니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랬다던데. 나한테만 말해봐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네? 무슨 말을,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뻔하죠. 집도 가난하고 노답이라면서요. 성격 좋은 사장님 내 눈에 들어서 인생 역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척, 성실한 척 연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살살 웃으면서 저러는데 얘가 지금 나를 제대로 매기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죠.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전곡 지른 건 아니죠.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뭘 그렇게 발끈해요? 언니, 이런 거 발끈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깐족깐족 거리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네 아버지도 우리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식구들이 다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사는 기분 어때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죠. 아가씨, 나한테 왜 그래요? 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의 싸가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분명 신우의 저런 말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면서도 강하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눈치만 살피시는 거예요. 소라야,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아빠도 솔직히 이 회사 결국 내 덕분에 얻은 거잖아요. 이 회사 지분이 원래 내 건데 세훈이한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꾸짖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나무인인 신우에게 꼼짝도 못하냐고요. 신우는 사실 시부모님의 친딸도 제 남편의 친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사실 사장님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책임자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 사장님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의 저희 신우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성실하고 인성 바른 저희 시아버지에게 식품 공장을 넘기면서 대신 자신의 외동딸을 친딸처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 사장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장님의 부탁대로 그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맡아서 이 공장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공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직원도 저희 시아버지 포함 몇 명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공장 크기만큼 키운 건 저희 시아버지의 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 공장의 주인은 신우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우는 평생 책임져야 할 입양한 딸이기도 하면서 또 그의 대가로 공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편한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민준 씨와 다를 것 없이 신우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신우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랬답니다. 돌아가신 친아빠가 자기 잘 키워달라고 그 대가로 이 공장 넘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내키지 말고 원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당돌하게 그러더랍니다. 본인 입으로 혼내키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랍니다. 시부모님은 어쨌든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의 약속이니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는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신우가 원해서 유학을 갔던 거고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해서 유학 비용이며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또 제멋대로 이제는 그냥 돌아오겠다고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죠. 자기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개발팀의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업무 태만에다가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일에 관해서도 온갖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제가 신우를 꾸짖게 되었는데 신우는 눈이 돌아가선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상고 출신 주제에 우리 부모님 덕에 팀장 된 거면서 지금 누굴 가르쳐? 나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어. 네가 뭔데? 라면서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신우이를 불러다 불같이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이자 팀장이고 또 가족으로서도 새언니인데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화가 나서 몹시 심하게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평생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오냐오냐 해주던 아버님이 그렇게 혼을 내니까요. 신우는 그 일로 저희 시부모님에게까지 앙심을 품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이 회사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고 자기 잘 키워달라고 회사까지 준 건데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이거였죠. 저와 신우 사이의 불화 때문에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를 먼저 긁거나 자극시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저랑 신우와의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마음 잡고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또다시 술에 손을 댔고 문제 행동을 벌이셨거든요. 아빠가 근무 중 몰래 술을 마셨고 그걸 제지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직원이 그래도 저희 아빠를 봐줘서 고소까지는 안 갔지만 아빠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해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워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다른 일자리라도 달라고 했고 저도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빠 취업시켜줄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우리 아빠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는 것도 지겹고 자식으로서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또 마냥 모른 체 하기엔 좀 힘들지. 장인어른이신데. 아니야. 당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이제 그만해도 돼. 저는 더 이상은 아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마음 약한 남편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청소부로 다시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빠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제발 나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이 일은 나 생각해서 열심히 좀 해줘. 사고 치지 말고. 좋은 일 준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일 시키면서 무슨? 아빠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고까지 쳤는데 이 일자리라도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 그런 생각인 것 같으면 하지 마. 딸년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너네 엄마랑도 이혼했는데 일자리도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왜?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쉬어본 적 없어. 제발 나한테 뭐 좀 더 해달라고 하지 마. 아주 지 혼자 컸지?
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아빠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이 일만큼은 열심히 해줘. 제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빠께 부탁했습니다. 아빠에게 더 이상은 실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제 앞에서 엄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언니네 아버지 그 난리를 쳐서 회사 잘려놓고 또 일하시대요? 진짜 대단해. 아니 언니네 가족은 거머리예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에 들러붙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죠. 저희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말하자는 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것이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아가씨는요. 내가 보기엔 시부모님도 아가씨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가씨야말로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하는 일 없고 오히려 사고만 치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논리면 아가씨야말로 거머리 아닌가요? 도대체 미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1년에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준 돈만 해도 얼만데 거기 가서 공부는 한 거 맞아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뭘 한다고 그따위 소린데. 이 회사 원래 돌아가신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너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셨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만큼 충분히 한 거야. 너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뭔데 맨날 가족 분위기 엉망 만들고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 이게 진짜 어디서 거머리 같은 년이. 너 같은 년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기생충이라고 해. 애비나 딸년이나. 그 순간 싸움을 말리던 아버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죠. 소라, 너 말 적당히 못해? 새언니한테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새언니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는데 어디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이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자 신우는 더 눈이 돌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맞는 말이잖아. 저 여자나 저 여자 아빠도 다 거머리잖아. 그만 못해? 아빠도 똑같아. 아니, 아빠는 무슨.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공장 홀라다 먹고 그 대가로 나 키워주기로 한 거잖아. 이럴 거면 내 회사 내놔.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화가 났죠.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초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공장 넘기신 건 맞지만 그때는 규모도 작고 직원도 거의 없었다. 매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 심했던 거 아버지가 맡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리고 너 툭 하면 그 소리 우리한테 하는데 이 나이까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웠다. 민준이는 안 해줘도 너한테는 다 해줬다고. 그런데 너 툭 하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 그래 소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너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시댁 식구들도 참고 참다가 신우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참았다가 폭발한 거였죠.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자 신우는 억울하다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속았네 어쩌네 생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는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실망이 크고 자기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문자를 다 돌리고는 사라진 거죠. 워낙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신우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다 돌리고 사라지니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신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카드 사용 내역마저 끊기자 남은 가족들은 걱정에 휩싸였죠.
소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카드도 안 쓰고 얘가 해외에서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거 아니니? 시부모님은 황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영사관의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실종이 되었고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드셨고 저희 남편은 외교부와 대사관에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간 곳으로 출국도 하셨죠. 실종된 신우를 찾느라 온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남아 시댁 식구들 대신에 회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얄미운 신우긴 하지만 막상 신우가 실종되니 너무 걱정되고 무사히 돌아만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회사에서 아빠에게 드릴 게 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용역실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사 용역실에 갔더니 아빠는 피곤하신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것만 놔두고 그냥 가려는데 마침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 때문에 잠깐 쉬시는 아빠가 방해될까봐 폰을 끄려고 봤는데 놀랍게도 아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실종되었다고 지금 난리난 신우인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다뇨. 신우가 전화한 것도 놀랍지만 신우랑 저희 아빠가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하는 사이라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찰나 신우의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황급히 아빠의 폰을 열어서 신우와의 연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 폰에서 신우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신우는 해외에서 실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의도적으로 실종이 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명절 연휴 때 저희 아빠를 시켜서 회사 내의 중요한 서류들을 다 빼돌릴 참이었습니다. 본인은 실종 상태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란 계획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돈을 주고 다 시켰는데 만약 저희 아빠가 들켜도 신우 본인은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신우에게 돈을 받고 신우는 회사를 망치거나 혹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요량으로 중요한 서류를 다 빼돌리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폰으로 다 옮겼고 아빠를 깨워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쥐꼬리만한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자식인 네가 날 안 도와주니 내가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한 행동 아니냐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뒷목을 잡았죠. 그렇다고 신우한테 돈 받고 회사 중요 서류들을 빼돌리려고 해? 아빠,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신우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아빠만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걸 몰라? 그리고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나 이 집 며느리야. 아빠가 그런 짓 한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아빠 생각만 하지. 내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도 아빠야? 시끄러 이 기집애야. 너 부잣집 시집가고 친정아빠는 회사에서 청소나라고 하고 너부터가 글러먹었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라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 낳아준 부모님이고 아빠라고 남들이 다 어리석다고 욕해도 엄마도 아빠랑 손절하라고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아빠 곁을 지켜오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든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자식으로서 조금 더 걱정하고 위해주지 않는데 나는 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제야 완전히 현타가 온 거죠. 저는 냉정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경비를 잘렸을 때 청소부로 다시 일하게 해준 건 아빠에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근데 아빠는 그 기회마저 날린 거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아빠 언니만 중요하지. 나도 더 이상 아빠한테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생각 없어요. 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불법적인 짓도 다 알릴 거예요. 제 경고에도 아빠는 제가 퍽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우 실종된 것도 아니니 당장 돌아오시라고요. 그 사실에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죠.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시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딸로 키워주셨고 미워도 정이 있었는데 이 일로 시부모님도 신우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귀국했고 신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저희 회사 일할 때 불법적으로 자금 횡령을 해오고 저희 회사의 식품 관련 노하우도 다른 회사에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의 배신에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컸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신우는 정말 본성 자체가 못돼 처먹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회사 측은 신우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냐면서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악기 들린 것처럼 이 회사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거 아니냐는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이 그냥 참아준 것뿐이지 신우가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정식으로 공장을 인수인계 받았고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워내셨어요. 또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우를 키워주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액수가 엄청났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약속과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신우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돈이라는 소리를 줄곧 했지만 그건 신우가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아무런 법적인 힘도 근거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반성 없는 태도의 아버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네가 횡령한 회사 돈은 우리가 다 막아주고 소송도 취하해주마. 대신 오늘부로 너와 우리의 부모 자식 인연은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며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신우가 마지막이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쳤더라면 마음 약한 시부모님은 또 봐주셨을지 모르지만 신우는 끝까지 못돼 처먹은 데다 멍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사비로 신우가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놓고 소송도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내쫓았다고 난리치던 신우는 나중에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시부모님께 울며 불며 전화한 모양이지만 시부모님 모두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본인을 평생 애정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따위로 하고 게다가 저희 아빠까지 지 계획에 이용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니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역시 신우와 회사 중요 서류를 훔치려고 공모한 사실이 다 밝혀져서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랑 인연을 끊었고요. 아빠는 그 후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고 찾아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 자식 인연 끝이라고 단호히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 후 아빠는 어디로 간 건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걱정은 있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빠나 신우처럼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저도 아빠께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갉아먹고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네요. 아빠도 신우도 본인들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악하게 또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주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또 아껴주신 시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